근데 가장 인간이 집약적으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이 어셈블리, 조립 라인에 네. 평균 한 2,500에서 3,00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아틀라스가 들어오면 아마 오퍼레이트 조정 과정만 하는 노동자만 남고 한 5분의 4는 실직이 우려가 됩니다. 5분의 4. 예, 그러니까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의장 라인에 있는데 네. 아틀라스가 들어오면 약 한 2,500명 정도는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5개 공장에 되면 수만 명의 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거고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라인의 고용에 10만 명 이상이 사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도입할 때 네.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실 효과가 더 크냐 아니면 인간하고 협업하는 보완 효과가 더 큰지 아니면 순 투자를 해서 창출 효과가 더 큰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틀라스는 싱가포르나 미국 공장까지 보면 네. 대체 효과, 즉 일자리 상실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 노조 같은 정말 좋은 일자리, 저는 좋은 일자리라고 보는 편인데 그런 쪽에 포커싱을 했다가는 놓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차만 하더라도 2차 벤더, 3차 벤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많은데 이쪽 사업장도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현장에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025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만 110만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2030년부터 이제 사람이 줄기 시작을 할 텐데 연평균 성장률 2% 달성하려면 2034년까지 우리나라 122만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자라다는 게 그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충족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안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몇 대가 우리 현장에 필요하며 이 로봇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더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입의 속도를 조절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입의 속도. 왜냐하면 개발은 빠르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얼마나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를 올해는 10대, 내년에는 20대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인지 올해 1000대를 한 번에 투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정책적 문제고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의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어떻게 도입할 건지를 판단하고 같이 숙여야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 해고되고 나서 대책 세워줄게 이러면 잘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틀라스가 내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늠이 되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을까는 전혀 가늠되지 않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또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마 현대차가 아틀라스가 현장에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현대차 공장에 먼저 넣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정인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남아있는 공정들은 손을 사용해야 되는 숙련 노동의 영역만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선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물류의 영역, 비정규직의 영역, 2차 벤더, 3차 벤더, 노조가 없는 곳, 저항이 덜한 곳을 먼저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괜찮은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보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보다 노동조합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먼저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잃어버리는 일자리는 눈에 보이는데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냐 싶습니다. 여긴 사실 게임 이론상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내수 경제로만 돌아가고 외국과의 경쟁이 없으면 우리끼리 조절하면 되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자동차만 놓고 봐도 일본, 독일,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있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과연 우리처럼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속도 조절 현재는 글로벌하게 보면 안 하는 추세입니다.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노동자의 어떤 권리나 또는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보다는 당장 국가가 갖고 있는 기술 패권주의가 크다 보니까는 속도를 늦추는 국가는 없어요. 그럼 우리만 속도를 늦추다 보게 되면 당연히 산업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의견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속도를 조절하기보다 빠른 속도도 함께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속도만 조절하자 그러면 아마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명분 가지고서 대립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속도는 원래대로 가되 빠른 속도의 노동자분들이 다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같은 있을까요?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 같은 맥락 아닙니까? 네. 사실은. 예. 저는 그래서 그 방법 구체적으로 좀 나가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독일 지멘스 모델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어떤 모델입니까? 지멘스 뭐 다 많이들 알고 계신 네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디지털 트윈을 도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산 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갖고 AI가 많은 것들을 이제 대체해 나갔는데 그때 노조하고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도입 전에 자동화가 되기 전에 어디를 이제 자동화를 해서 누구를 이제 대체를 할 것이냐까지 얘기가 됐고요. 노조와 함께 얘기. 네네네. 그리고 나서 그 대체된 사람들의 직무를 바꿔줬어요. 예를 들자면 그 디지털 트윈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IT 교육을 더 시켜줘서 아예 다른 직무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 생산성이 올라갔던 한 30%인가요? 40%인가요? 이렇게 올라갔던 그래서 결국에는 지멘스 뭐랄까요? 그 고용은 늘어났습니다. 그런 모델을 본다면 이게 해답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도입했을 때 오히려 더 해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했던 그 멘트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뭐냐면 협의 없이 한 대도 못 들어온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이제 협의 없이 어떻게 한 대 막 들어오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뭐였을까요? 그 로봇, 아틀라스 로봇 우리가 만들게 해달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밴더들, 2차 밴더, 3차 밴더에 우리가 공급하게 해달라. 이렇게 됐으면 더 큰 선순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한국에서 생산을 못 해요. 미국 국무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국외에서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미국 네. 법인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말 같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이 아틀라스 만들 수 있으면 왜 반대하겠어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AI 로봇이 발달하면 아틀라스도 아틀라스가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날은 아틀라스가 올 거예요.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차체도 만들고 도장도 하고 조립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정비까지 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언젠가 하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계신 이제 분들이 은퇴하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별수죠. 그래서 도입의 속도를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미 도입되고 있는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에 콜센터에 상담 자동 로봇이 도입돼서 자동 응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노동자들한테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고객이 전화 와가지고 당신은 사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AI가 도입된 걸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틀라스를 발표하기 전에 현대차가 노조에다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이 AI 도입과 로봇의 도입에서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인식하는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미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예요. 지금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주인공이 돼 있으니까 미국만 보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양산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니트리라든가 유비텍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몇천 대 단위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중국에서 소화할 거냐? 글쎄요. 중국의 그 인건비와 그 ROI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출할 것이다. 그럼 그 로봇을 어디다 수출할 거냐라고 보면 우리가 아주 좋은 시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도 줄고 있죠. 그리고 인건비는 비싸죠.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많이 안 들어와 준다면 뭐 이런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중국 로봇의 가장 첫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는 어떻게 우리가 액션 플랜을 짜야 되느냐 여기가 더 사실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은 뭐 저가로 들어온다 그러면 네.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좋은 노조가 있는 곳은 사실은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노조도 없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산업 섹터들 여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입장이라면
문 닫는 것보다는 로봇 들여와서 사용해야 되는 게 그분들에게는 생존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과연 이걸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우리가 소유권이라든가 컨트롤력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로봇 업체들이 선전을 해줘야 돼요. 그 중국 업체보다는 우리 업체 로봇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버린 AI 뭐 이렇게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게 있느냐 이런 얘기로 진화를 해야 되고 그럼 우리 게가 있으면 그거는 국민 기업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기업이 돼야 된다. 정부와 국민과 그리고 또 지금처럼 민주노총 같은 그런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와 같이 만들어가는 힘을 그제서야 가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교수님 의견에 좀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을 하러 가겠다고 했더니 지인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그때 대부분의 분들이 현대차 얘기를 또 꺼내시면서 현대차 노조가 그동안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들도 좀 혹한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추운데. 네, 사실 지금도 추운데.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추운 건 맞아요. 이제 다른 말씀하셨던 분들이. 근데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 저기서 발생한 일이거나 현대차에서 그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지 이게 뭐 2차, 3차 벤더에 있거나 뭐 다른 제조업 분야에는 나까지 올까? 이미 우리 회사에는 뭐 지금도 뭐 이런 뭐 산업용 로봇도 별로 없는데 이런 비싼 희한한 게 오겠어라는 생각 갖고 계시는데 너무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아까 노사정 말씀하실 때 정치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이게 현대차 일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로봇의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부가가치 많이 낸 만큼 더 세금 더 내라 맞는 건데 그러면 누가 내냐는 거죠. 뭐 스타트업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너는 새로 생겼는데 너는 AI를 통해서 얼마나 더 돈을 더 벌었어? 그럼 난 지금 벌기 시작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데 내가 얼마를 더 벌은 거야? 그렇게 보면은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의 세금을 거둘 거냐는 정말 복잡한 얘기가 돼요. 그랬을 때 이건 답 없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굉장히 좋은 발명품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나쁜 측면으로 쓰면 굉장히 나쁜 도구인데 좋은 측면으로 쓰면은 정말 효율적인 도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투자한 만큼 그 투자자에게 리턴을 해줘야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네. 그러면 AI 기업이나 로봇 기업 같은 경우를 네. 정부가 투자를 해서 그 잘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투자한 사람이 그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뭐 국보펀드까지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만 정부가 만약에 잘 선정해서 기업을 키워준다면 지금까지는 뭐 선의를 베풀듯이 기업을 키워주고 그냥 끝났어요. 그게 너가 잘해서 좋은 기업이 돼서 고용도 창출하고 뭐 이렇게 세금도 잘 내고 그렇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측면에서만 하고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된다면 투자한 만큼 내놔라. 이렇게 된다면 돈이 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중심에 두고 그 AI와 로봇을 비롯해서 최첨단 기술로 인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국가의 세금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투자금 회수의 형태로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로봇의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 없는 거를 막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 말이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나라가 돼야 될 필요도 있다. 여태까지 없는 거를 상상해야 되는 시기가 와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님이 한 얘기를 제가 했으면 민주노총이 사회주의 하자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주주가 되는. 네. 그래서 그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의 어떤 핵심 개념이잖아요. 전 자본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면 자본주의 이야기가 되는데 민주노총이 하면 아마 사회주의 이야기로 변질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방향도 좋다고 보고요. 근데 접근법을 좀 달리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로봇이 도입되니까 AI가 도입되니까 거기서 이윤이 창출하니까 세금 때릴 거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엽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오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모두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풍요로운 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일부에게 극소수에게 부가 너무 편중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것은 뭐 소득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산세의 문제도 여러 가지 접근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AI, 로봇세, AI세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럴 거면 여기서 왜 해? 중국으로 가지, 미국으로 가지 해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더 모두가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높일 거냐. 기업은 어떤 책무를 다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의 그런 책무가 노동자들에게 또 전체 국민에게 어떻게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어떤 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관점을 소득세냐 자본소득이냐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소득세를 내고 또 소비를 하면서 부가세를 내면서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고 부가가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자본소득 부분에서 어떤 법인세 같은 게 증액이 되면서 회수가 될 것이냐. 냉정하게 보게 되면 기업은 재투자할 것이고 뭐 감가상각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할인도 받을 것이고 또 약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회계적인 메이크업을 통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할 겁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세금은 그렇죠. 총 세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걷어들일 거냐 이슈인데 사실 몇 가지 이미 아이디어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우리가 한국에서 4대 보험 내는데 4대 보험 내는 만약 근로자가 있었는데 로봇 한 대가 3명분의 노동 대처가 돼. 그럼 이 로봇이 돌아오는 순간 3명에 해당한 4대 보험료를 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정부 세수는 유지가 된다는 게 있고요. 또 이게 자칫하면 또 계산이 복잡해질 수가 로봇이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로봇한테 소득을 주진 않지만 세금은 정부에 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관점은 로봇을 100대 도입했는데 기업에 추가적인 이익이 없어. 이래도 세금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노동자한테 주던 임금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관점이 이렇게 하나 갈 수가 있고 또한 종량제적인 시각도 있죠. 무조건 로봇 한 대당 마치 자동차 보유세나 주택 보유세처럼 일정량의 보유세를 내어야 한다. 그 로봇을 네. 산 사람, 그러니까 네. 개인 소비자일 수도 있잖아요. 생활용 로봇의 그렇죠. 경우에는. 네네. 그럼 산 사람이 로봇 취득세 같은 걸 낸다는 거예요. 네네. 서비스세. 네. 근데 또 이게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흔히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기본소득처럼 이제 이렇게 베풀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네, 기본소득 얘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게 그럼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가로 가는 거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을 했던 게 기원 전부터 역사가 있어요. 고대 아테네만 봐도 뭐 은광이 발견되면서 빈곤을 구제하려고 뿌렸던 적도 있고 미국만 봐도 알래스카주에서는 지금도 1년에 $1,000, $2,000 소득을 주고 있거든요, 기본소득을. 근데 그 지역에서의 이슈는 빈곤했기 때문에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줬던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세와 UBI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로봇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개념은 빈곤의 구제가 아니라 노동에서 소외돼서 소비 시장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거시적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걸 정부가 뒷받침으로 막아야 된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UBI가 있었고 큰 성과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냥 X자 그릴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만병통치약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가 답이야. 1, 2, 3, 4번 중에 3번이 답이었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은 한 가지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방법들과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다 모이고 모였고 중첩돼 갖고 쌓이고 쌓여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슨 논의가 일어나면 그게 되겠어?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그것도 해보자. 그래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솔루션을 합쳐나가는 작업과 마인드가 좀 필요한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